서울 가양동 판자촌에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살던 사내가 지금은 수천억 대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가 되어 세상을 누리며 산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 한다. 참고로 그는 한국인이며 사업체는 홍콩에, 집은 지중해에 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지중해 부자라고 부른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중해 부자입니다. 지은이는 박종기, 펴낸 곳은 RH 코리아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그동안 강연이나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예로 들었던 어느 자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재정적 성공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30살에 1억이란 종잣돈을 모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우연히 수천억 대의 자산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자는 10여 년간 그와의 인연으로 돈, 사람, 투자, 인생에 대한 큰 부자의 생각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부자와 나눈 이야기들이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후로 그를 만나기까지 1년하고도 6개월. 이번에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였다. 가족을 데리고 얼마 전 한국에 놀러와 동생이 살고 있는 통영에서 보름간 머물다가 지중해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그와 가까워져야 했고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고 싶었다. 멀리 있는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만 마땅히 할 게 없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메일을 보냈다. 존경심과 애절함을 가득 담아 편지를 썼다. 마지막에는 한국에 오면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1년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비로소 답장이 왔다. 단 2줄이었는데 읽기 귀찮으니 이제 그만 보내라가 내용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비행기는 2시간 후 출발할 예정이라 여유가 충분했다. 그의 아내는 걷고 싶다며 라운지를 나갔다. 덕분에 나는 그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대기업에 입사해 3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 사연과 지금 일하는 작은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했다. 성공하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유익한 강좌도 수시로 들으며 틈틈이 일본어 공부도 한다고 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 투자와 땅을 보러 다니는 게 취미라고 했다. 얼마 전 등록한 부동산 경매 강의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같은데 변하는 게 없어 힘이 빠진다고 했다.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삐딱하게 앉은 채 내 이야기를 들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내가 말을 마치고 빤히 바라보자 까딱거리던 손가락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을 열어 가죽 파우치에서 안경을 꺼냈다. 헝겊을 꺼내 안경을 닦으면서 이야기했다. 똑같이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누구는 성공해서 나처럼 잘 살고 있고 또 누구는 너처럼 겨우 살고 있어서 배가 아프다 이 말이네. 이분의 특징을 딱 2가지로 꼽자면 말을 막 내뱉는 것과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하고 짧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내게는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할 때가 많다. 나는 오늘 만남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잡아야 했다. 이대로 어설프게 헤어진다면 이분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일 테니까. 내 또래보다 돈도 많이 모았고 곧 집도 살 거라 했다. 잠을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했다. 한참 후에 그가 내게 물었다.
너 그때 밥 먹으면서 나한테 물었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내 표정이 밝아졌다. 네가 한번 대답해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내 목소리는 기어가는 개미만큼이나 작았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을 뚱살뚱 무거운 짐 나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죄다 부자가 됐겠네. 안 그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다행히 라운지 직원이 다가와 음료를 주문받았다. 그는 어울리지 않게 핫초코를 진하게 달라고 했고 나는 원두커피를 달라고 했다. 그가 말했다. 어느 분야든 성공을 해야 부자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실력, 인맥, 성실, 노력, 용기 등 많은 것들이 떠올랐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바로 체력이야. 의외의 대답이었다. 부자가 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도 엄청 많거든. 그걸 감내할 체력이 있어야 비로소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럼 운동선수들은 죄다 부자가 됐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들 부자가 되려고 너처럼 공부하고 다양한 실력을 쌓으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하지만 그런 건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지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완성될 텐데 그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겠지. 너는 한눈에 봐도 체력이 없어 보여. 비만인데다가 배까지 나오고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노력한다는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지.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을 주었다. 최근 들어 체중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대부분 9시가 넘었고 폭식에 가까운 식사를 했다. 그날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잊겠다는 핑계로 매일 맥주를 마시고 피곤함에 못 이겨 바로 잠들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금세 10kg 이상이 불어났다. 하지만 살찐 것과 배 나온 것은 그렇다 쳐도 체력이 없어 보인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은 내가 보기엔 당연해. 체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 정도만 노력할 테고 그러니 지금처럼 사는 게 당연한 게지. 사람은 뭘 하든 자신의 체력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야. 딱 자기 체력만큼 돈을 벌게 돼 있거든. 잠시 생각하는 사이 라운지 직원이 음료 2잔을 가져왔다. 커다란 머그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핫초코를 보고 있으니 작은 커피잔에 담긴 진한 보리차 같은 원두커피가 초라해 보였다. 그가 말했다. 너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벌고 싶은데? 3배 정도요. 얼떨결에 대답했다. 그럼 체력부터 3배로 키워라. 그는 조금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계속했다. 세상에는 이치라는 것이 있지. 남들보다 2배 더 벌려면 2배의 노력을 해야 하고 10배 더 벌려면 10배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몸이 피곤하면 노력은 고사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거든.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대충 해버리고 말이야. 그런 게 반복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도태되고 말지. 나도 가끔씩 그런 행동을 했다.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자주 있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적이지. 그런 열정은 어디에서 나올까? 당연히 체력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체력이야. 사람의 몸을 보면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너처럼 관리가 안 된 몸으로 부자는 어림도 없는 거야. 체력을 키우는 건 절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재미만 두지 말고 절제를 하면서 에너지를 아껴두라고. 그래야 체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저기서 힘 빼지 말고 한 곳에만 집중해. 생산적인 곳에 말이야. 라운지를 나오자 입구 쪽에서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행기 티켓과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간다. 그는 그렇게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다. 큰일을 하려면 체력부터 키우고 한 가지에 집중해라. 그가 해준 이 말은 지금 생각해봐도
마음만 앞섰던 나에게 최고의 조언이었다. 궁상 떨지 마라. 평생 그렇게 산다. 그를 만나고 며칠 뒤 연락이 왔다. 여의도에 볼일을 보러 왔는데 시간 되면 국수나 먹자고 했다.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 온 이유를 들었다. 자신이 소유한 홍콩의 투자회사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도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또 그 일과 관련된 준비를 하기 위해 왔고 어제와 오늘은 비서가 추천한 사무실 몇 곳을 둘러봤다고 했다.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아내였다. 받지 않고 휴대폰을 엎어놓자 또다시 벨이 울렸다. 급한 전화면 받아. 아내의 전화라고 했고 별일 아니라고 했다. 또다시 벨이 울리자 별일이 되어버렸다. 어젯밤 TV 홈쇼핑 채널에서 주얼리 세트를 판매하고 있었다. 목걸이와 귀걸이, 거기에 머리핀까지 서비스로 포함해서 99,000원이었다. 쇼 호스트들이 특급 찬스라며 목청을 높여서 보니 한눈에도 화려한 게 예뻐 보였다. 평소 홈쇼핑 채널을 보지 않는 아내였지만 어제는 달랐다. 한참이나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사줄까? 라고 물었고 아내는 예쁜데 비싸서 라며 우물쭈물했다. 몇 번을 사줄까 하고 물었지만 아내는 됐다는 말만 했다. 우리 형편에 아껴 써야지 라는 말 한마디에 결국 싸움이 났다. 그때부터 냉전 중이었고 아내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내가 먼저 화해하려고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을 꺼내 입에 잔뜩 묻은 콩국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여자가 보석을 보면 갖고 싶은 건 당연한 거고 갖고 싶으니까 자꾸 바라봤겠지. 그걸 사준다고 길바닥에 나앉는 것도 아닐 텐데 뭘 물어봐? 그냥 사주면 되지.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어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그럴수록 쪼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돈은 아껴 쓰는 게 맞지만 쓸 때는 써야지. 매번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일 텐데. 그렇지만 돈을 아껴 써야 할 때였다. 당시 나는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돈은 말이야. 없을수록 당당히 써야 하는 거야. 반대로 돈이 많을 때에는 지금처럼 아껴 쓰고 말이야. 근데 대부분 너처럼 반대로 하거든. 돈이 없으면 위축이 돼서 벌벌 떨며 살다가 돈이 많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펑펑 쓰지. 아내 덕분에 돈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 평생 돈 없이 사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돈 없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했다. 맨날 돈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돈 벌 기회가 많을 텐데 말이야. 돈을 쓸 때에는 소소하게 쓰지 말고 한 번을 쓰더라도 티나게 쓸 줄 알아야 해. 1년 내내 커피 사주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번 호텔에서 밥 사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가? 그야 당연히 호텔에서 밥 사주는 사람이겠죠. 커피는 그냥 잘 마신 걸로 끝나지만 호텔은 그 사람 덕분에 와봤다며 두고두고 기억할 거야. 따지고 보면 커피 사준 사람이 돈은 더 썼을 텐데 말이야. 그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보리차를 따랐다. 돈은 안 쓰는 게 가장 좋고 어차피 써야 한다면 티나게 써야 하는 거야. 다음날 아침 홈쇼핑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매진됐다는 상담원을 겨우 설득해서 주얼리 세트를 주문했다. 아내는 10년이 지나도록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좀 걷자는 그의 말에 한강을 따라 걸었다. 먼 곳에 63빌딩이 보였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가 이야기했다. 나와 함께 주식을 배운 사람이 있었어.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돈에 너무 인색한 거야.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더라고. 퇴근하는 길에는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빈병이라도 주워갔지. 엄청 알뜰한 분이네요. 그건 알뜰한 게 아니라 궁상 떠는 거지.
가끔 가족끼리 모여서 계곡에 놀러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은 음식이건 뭐건 죄다 싸들고 가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깝게 왜 버리느냐면서 항상 한 박스씩 챙겨갔지. 그분도 부자가 되셨겠네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살아. 어제 만났는데 밥 한 그릇 사주고 보냈어.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이 근방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자기 사무실이 아니고 여럿이 함께 쓰는 비좁은 공동 사무실에서 말이야. 돈 좀 벌었을 때 내가 누누이 말했거든. 이제 그런 궁상은 그만 떨고 사람답게 좀 살라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어림도 없더라고. 그분은 검소한 습관이 몸에 배어 바뀌기 힘들 거예요. 그 정도로 아꼈으니까 그 정도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거고요. 요즘 내 생활이 항상 아끼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인지 이날은 아끼는 습관이 더 좋은 결과를 준다는 내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뒷짐을 지며 말했다. 생각해봐. 그렇게 아낀다고 해봐야 얼마나 아끼겠어? 빈병 주워다 한 달 내내 팔아야 몇만 원이나 벌까? 남들이 버린 것을 언젠간 필요할 거라며 죄다 주워 모으고, 물건을 사더라도 싼 것만 고르고, 밥을 먹어도 싼 음식만 먹는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 그런 삶에 한번 빠져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 두뇌가 적응해버리거든. 비싼 건 내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버리지.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부자가 되려면 아끼는 게 먼저잖아요. 적당히 아껴야지. 그렇게 아끼는 것도 보통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아니야. 신경 쓸 게 많거든.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봐.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기껏 몇만 원 아끼는 데 쓰고 다른 사람은 몇백만 원 더 버는 데 썼다면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후자였다. 돈은 아끼는 게 맞지만 너무 아끼려고 궁상 떨지는 말라는 소리야. 그는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 명언과 같은 한마디를 던졌다. 돈이 없어 찌질한 게 아니라 찌질하게 사니까 돈이 없는 거야. 어느새 멀리 보였던 63빌딩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는 오랜만에 이곳에 왔다며 허리를 뒤로 젖혀가며 빌딩의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종기 저자의 지중해 부자였습니다. 재미도 있고 가독성이 좋아서 쉽게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부자 되는데 필요한 도움되는 내용, 어쩌면 무기처럼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작권 범위상 더 많이 읽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뒷부분에는 지중해 부자의 18가지 어록이 수록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남이란 감사한 사람의 다른 표현이다 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남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지중해 부자 이분은 그저 그런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면서 세상의 이치도 함께 깨우친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연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저자도 지중해 부자를 만나 알게 되고 배운 것들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도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